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에 자주 나와서 인사드리는데요. 북한에서 2016년에 탈북을 한 이철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철은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뭐 그걸 봤는데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북한 용병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자체로 러시아에서 돈 주고 데려간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군사 장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러시아군에게도 장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부대 그 러시아 국민들을 다음에 이제 뭐 북한군한테 지원해 줄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제가 뭐 또 다른 기자들도 보니까 차별도 심한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사람이 뭐 어찌고 하면서 또 이게 뭐 좀 차별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인종 차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뭐 러시아라고 없겠습니까? 예, 이 인종차별도 있고 장비도 러시아군에게 보급된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이제 북한군에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미국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하는 거 봤는데 뭐 북한군의 사상자가 50% 이상으로 지금 난 것 같다고 뭐 수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50%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이라는 게 가면서 보태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거기 가서 무슨 자기네가 전술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알바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자체, 보급 자체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무래도 러시아군보다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북한 군 내부도 현실적으로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북한군 생활을 해서 아는데 뭐 부대 이제 뭐 인민군 부대 후방사령부에서 뭐 후방사령부에서부터 무슨 공급 물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원칙이죠 그게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 전투 예비 물자라고 있는데 그거 다 개별적으로 준비합니다 저희. 예. 개별적으로 뭐 땔감, 쌀, 뭐 밥에 먹을 수 있는 거, 바느실 뭐 해가지고 뭐 다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전투 예비품 같은 거를 이제 검열받고 하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뭐 제가 기본적으로 많은 부대들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는 뭐 다른 부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부대들에서는 자체 해결입니다. 예, 자체 해결. 아, 북한군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군인들은 뭐 특별히 뭐 좀 공급이 되겠습니까? 뭐 열악한 그 식량 산성은 뭐 사회뿐만이 아니라 군도 같거든요. 그래서 자급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그래서 부대 내에서 자체로 부업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도 자체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부대가 자체로 먹을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강도라고 하죠 북한에서. 사실은 군인이라고 하면은 뭐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태에서는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국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죠. 군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집 날아가서 도둑질을 해야 돼요. 도둑질하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지금에 와서 도둑질이지 94년도에 고난행군이 시작됐을 땐 그땐 강도라고 했습니다. 군인 보고. 잘 때 들어가서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니고 대놓고 무차게 하고 들어가가지고 뒤리 때리고선 그다음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아무래도 이제 계속 주민들 속에서 그거 신고되고 하니까 뭐 북한 당국도 역시 갔습니다. 그때 김정일 시기 때인데 김정일 시기 때도 뭐 김정일도 갔죠. 계속 이런 북한 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뭐 자기도 뭐 좋겠어요. 군인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가도 어쨌든 그 북한이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강도짓 하는 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라는.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게 바로 도둑질로 된 거죠. 왜냐면 때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몰래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돼지 훔쳐가고, 닭 훔쳐가고, 개 훔쳐가고 하면서 거기다 써놓고 인민군대 지원 갑니다. 뭐 했더니 거기다 또 닭까지 가면서 닭장 들어간 닭이 없어서 보니까 거기다가 돼지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닭도 따라갑니다. 우선 써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몰래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강도였어요. 강도. 벽 그냥 다 따고선 구멍 뻥 뚫어놓고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그 두드려 때리고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어떻게 인민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한창 나전기 도둑질이죠.
아니요, 뭐 군사 능력이 뛰어나다, 낮다라고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건 뭐 부대마다 그리고 또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대 특성상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군에서 10년 동안 군복무하고 총 한 번도 못 쏴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군대 나가서 총알에서 총을 하도 쏴가지고 콧구멍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대 특성상 좀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적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북한군이 너무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우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사람이 훈련을 하려면 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먹어야 되는데 그 작전 지휘 능력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작전 지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병사들이고. 그게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있었던 부대들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지역의 부대들을 보면은 한심해요. 한심합니다. 황해남도 연안군 화양내 자행포 부대라고 있습니다. 자행포 부대라고 있는데 훈련 기간에 탱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동을 못 하더라고요. 기동을 왜 못하냐? 기름이 없어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북한 전반으로 다 두드려서 보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대가 많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는 뭐 김정은이 때부터가 아니고요. 김정일이 때부터죠. 김정일이가 1995년 1월 1일 다박설 초소를 찾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기록 영화라고 하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다박설 초소라는 것을 이제 평양 방어사령부인데 그 부대를 찾으면서 그 여성 부대를 찾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탕 한 알이냐 총알 한 알이냐 그 갈림길에서 김정일이는 총알을 택했다.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총알을 택했다. 한마디로 하면 군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뀐 것이 바로 성군 정치입니다. 먼저선 군대를 앞장에 내세운다 라고 해서 성군 정치로 바뀐 게 그때 바뀌었거든요. 군대가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간다가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가 성군 정치라는 것을 김정일이가 내놓았는데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도 의식주보다도 군사력을 강화해서 침략자들로부터 북한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사상교육을.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 뭐다? 미국과 남수선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북한에서 정식 우리 대한민국 공식 이제 국호를 부르고 있으니까 미제와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살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세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정은이 때가 더욱더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정밀화되고 있지만 시초는 누구다? 김정일이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론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완전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지금 갑자기 지금 뭐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간 거죠. 뭐 김정은이 때뿐만이 아니고 김정일 때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간 건데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개 국가다라고 하면서 경부선도 막 폭파해버리고 뭐 남북연락사무소는 이미 전에 폭파한 거지만 저는 그걸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갑자기 두 개 국가로? 아니 김정일이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김정은이 초기 때만 해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북한에서 더 솔직히 통일을 더 열망했던 건 북한이라고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서 지금 두 개 국가를 내놓으니까 지금 갑자기 통일에 대해서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더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원래 김일성이 통일했어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노래도 많고. 예? 근데 김정은이가 갑자기 이제 어느 시기점부터 우리는 두 개 국가다라고 나오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선대 수령들이라고 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그토록 통일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통일을 안 하겠다? 두 개 국가론? 이거는 뭐냐면 김정일이가 체제 유지에 지금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너진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젊은 세대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면서 체제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 세계를 하도 많이 받아들이다 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북한 전체가 받아들인다고 또 오해하진 마시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됐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통일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적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 한국에 대해서 포섭을 하거나 뭐 교류를 한다고 하면 북한이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내 독재 체제를 위해서는 남과 북을 아예 따로 그냥 분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예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대한민국 군과 북한군을 비교 굳이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훈련을 그렇다고 해서 북한군이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12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겠지만 동계훈련과 하계훈련, 7월 1일부터 진행하는 이런 훈련 기간들이 있죠. 근데 동계훈련 때는 좀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일할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좀 하는데, 여름 같은 데는 이제 하계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뭐 보름? 요 정도 하고서 그다음 농촌에 다 동원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은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1년에 뭐 총 쏘는 것이 뭐 7번으로 바뀌었다는지 뭐 3번으로 바뀌었다는지 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번이었어요. 1년에 2번밖에 못 쐈습니다. 동계훈련과 하계훈련 끝나고 훈련 끝나고 한 번씩이었는데, 그것도 많이 쏴야지 2번이고 적게 쏘는데, 하계훈련 같은 거 전혀 안 하는 부대들은 동계훈련 끝나고 한 번 쏘는 부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니뭐니 해도 북한에서 나오는 거 그 체력 쏘는 거 봤죠. 뭐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배때기는 철판을 깔았나요? 아니잖아요. 총을 뭐니뭐니 해도 잘 쏴야 돼요. 그래서 스나이퍼가 중요한 것이, 전쟁판을 뒤흔드는 것도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도, 지휘관 장교들만 쏘는 것이 스나이퍼 아니겠습니까? 총을 잘 쏴야지 군인이지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총이에요. 총을 잘 쏴야 되는데 사격 훈련을 못 하고 있으니까, 훈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화약 냄새는 맞는 부대에 떠나서 다른 부대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까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을 특수부대 가지고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먹는 문제 가지고는 더 말하지 맙시다. 먹는 문제는 제가 우리 군부대 강의 가서 이제 식사하는 거 보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이제 장성들 있지 않습니까? 군단장도 그렇게 못 먹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가지고는 굳이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뭐 폄훼하는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수원역이라든지 뭐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분들 많잖아요. 노숙자분들 식사하는 것만큼 그 북한군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하죠. 북한에서 제가 있었을 때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미군이 지켜주는 나라, 미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어떻게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군사 지휘권도 없고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판 식민지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교육 자체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교육 자체가. 뭐 지금 현재 뭐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하고 있는 지금 18개월인가요? 군복무?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겠나요? 뭘 이야기하겠나요? 그러니까 썩고 병든 사회에서 군복무하는 것도 진짜 뭐 풍자한다고 하죠. 북한에서 이제 개그맨들 우리 나와서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 명랑한 텔레비전 무대 뭐 이런 그 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흉내내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뭐 깡통도 들이면서 다니고 총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때가 아갈아갈하고 그냥 처참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은 미군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는 F-35A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배워주죠. 북한에서도 생산 못하는 비행기를 뭐 우리 대한민국 국방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갖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교육 자체도, 만약 이제 언젠가는 이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이제 모든 그 책이라든지 그 자료들은 다시 다 검토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그 용병 나간 군인들이 이제 북한 들어가서 실제 현대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파병 나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나가가지고 뭐 파병 나가서 실제 전쟁 경험도 있고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뭐 북한의 그 경험은 또 저희가 또 현대 전쟁을 다수의 인원이 나가서 경험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우리가 뭐 너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뭐 전쟁을 못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네가 뭐 그 정신 나간 도라이 김정은이가 뭐 전쟁 하겠다고 하면 오늘 벼랑 끝에 가면은 또 뭐 전쟁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북한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원을 해주겠냐가 가장 관건인데, 그 파견 그 용병 나간 군인들을
뭐 솔직히 김정은이가 먼저 내보내 갔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도 북한에서 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있겠죠. 뭐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라든지, 그리고 북한에서 정찰위성 올린다 했는데 작년에 못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군사 세계 2위라고 하는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과연 러시아를 세계 군사 2위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의 이 군사 장비는 너무 과대평가된 게 많아요. 북한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요. 얘네는 그냥 숫자상으로는 진짜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전쟁에 동원이 되면은 그게 과연 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역시 북한도 그랬어요. 북한도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예비 물자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예비 물자 자체를 그 군관들이 다 빼다가 팔아먹고 기름 팔아먹고 하다 나니까,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꽝 하면은 도대체 움직일 기계화 부대가 몇이나 있겠는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사태를 놓고 봐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마른 바람대로 세계 2위라면서요. 예? 빨리빨리 끝내야지. 지금 이거 전 세계가 뭡니까 지금? 예. 그걸 보면 확실히 이 전쟁 이 장비라든지 그런 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거쳐간 그 국가들의 이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역시 러시아에 파견한 것도 그런 것과, 자기도 뭐 봤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현대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북한 주민들의 동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과 입과 귀를 다 막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삼엄하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보위부에서만 이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진짜 거미줄처럼 돼 있는데 단기간엔 단기간대로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시도 있고요. 그리고 보위기관, 보안기관, 그리고 청년동맹, 이 근로단체 조직까지 다 이제 통제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거미줄이에요. 어디 빠져나갈 수 없게끔 통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게 그 중에서 이제 보위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위부라는 것은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먹고 살기 힘들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먹고 살기 힘든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올려다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다 그냥 위쪽으로 다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북한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나라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나라는 결론적으로 누굽니까? 북한 독재자들입니다. 김정은이를 비롯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 동향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보위부, 그리고 보안소, 단기간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속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보위부인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정보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아무리 이제 현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뭐 디지털 감시를 한다고 해도 첫 번째 단계는 다 사람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 매 일개인에게 디지털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람, 즉 정보원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감시 체계가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정보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 동향을 장악을 해서 그다음 디지털로 이제 아마 현대화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사상을 알아내겠죠. 제가 있을 때도 근데 그런 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뢰가 뭐 무너져서 완전히 뭐 무너져가지고 제가 탈북을 하려고 결심한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뭐 거기서 북한에서 있었을 때 보위부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겠죠. 그리고 신뢰가 없어서보다도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좀 새롭게 알았던 것들이 좀 많아요. 뭐 여기서도 웅달 책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서 또 인식이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보면서 많이 변화됐고 또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가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무슨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보다도 제가 김정은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죠. 저희 또래가 거의 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대놓고 솔직히 보이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떤 방송에 나가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냐라는데 아예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놓고 김정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북한에서는 존칭 뒤에는 꼭 붙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원수님 아니면 우리 원수님 뭐 이딴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 불러요. 근데 저희 또래에서도 뭐 그냥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보이브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뭐 솔직히 김정일이 죽자마자 2011년대 갑자기 후계자로 나오다나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그의 김정은에 대한 위대성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라고 나서니 솔직히 저보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근데 기분이 없는 거예요. 야, 쓰긴 애비 잘 만났다고 그냥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회에서 아무리 독재 체제에서 쇠뇌를 받고 산다고 하지만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들 그 생각 꼭 있었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조금 수능이 됐겠지만 왜냐면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이제 독재 체제를 해가지고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14년째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 나이 먹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자기 위대성에 대해서 또 북한 사람들을 쇠뇌를 많이 시켰을 때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했댔어요. 아, 어린 놈이 진짜 저렇게 뚝딱 그냥 지도자가 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이었죠. 불만이 이제 표출되다 나니까 에이씨 하고서는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저런 어린 놈한테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뭐 그건 뭐 오판이거나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벌써 김정은이 후계자에 대해서 이제 그 김여정이라든지 김주애라든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김주애를 뭐 후계자 수업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김정은이 후계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마 나올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그 국방위원회 무슨 회의 때인가요? 무슨 정치국 회의 때인가요? 그때 이제 대장부 입고 나왔었는데 그때처럼 아마 어린 놈이 장성별 달고 있다 하면 그게 후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된다, 김여정이가 후계자 된다는 거는 사실상 북한에서 내세우기는 독재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혈통, 백두 혈통은 다 이미 전에 어디로 갔지만 내밀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밖에. 대한민국에서만 남존여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남존여비가 되게 심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 혈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대가 무너진다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요. 김정은이가 대가 끊기가지고 여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독재 체제의 정당성은 완전 무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주애나 김여정이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되면은 좋죠 뭐. 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저보다 뭐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엄청 똑똑하니까 뭐 북한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후계자 수업은 어디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김주애는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김정은이가 약간 관종이잖아요. 관종이기 때문에 또 딸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김정은 다음 때에 나올 이제 그 후계자가 중요하죠. 그 후계자가 어떻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나와가지고 또 제2의 제3의 악마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김정은이가 죽고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북한에서 1, 2년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북한 교체가 안 된다면은 또 지속적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 체제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활동을 하신 황장엽 선생이 그랬잖아요. 북한 체제 무너진다. 그래서 왔다. 근데 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가 집권을 했을 때 그랬어요. 북한 정권 무너진다. 안 무너졌잖아요. 이젠 어떤 무슨 뭐 북한학 박사라든지 북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이젠 북한 체제 무너진다는 소리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2016년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북한 체제 무너진다고. 안 무너집니다. 예. 그 정도 되면은 자기 집안을 공고화 시켜놨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도 집권을 하고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이도 그렇고 자기가 집권을 한 이후에는 북한에서 가장 사형이 많이 집행되고 제일 높은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집권 이후 5년 사이입니다. 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죽어요. 물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정치. 너네 봤지? 너네가 나한테 이 정도 말 안 듣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김정은이가 선수 몸소 모범을 보인 게 뭡니까? 고모부도 죽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고모부도 죽이는데 너 같은 것들 다 죽여.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어떻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후계자가 나오면은 그 후계자가 1, 2년 안에 북한에서 다른 큰 사변이 없다, 정변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체제는 또 유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통제하기 힘들어서 또는 이런 사건들이 많다. 하나를 쳐가지고 열백을 또 천만을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간단한 실례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이제 한류 콘텐츠를 봤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백공구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한국 드라마 단속 하는 곳입니다.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백공구 그룹바라고 하면은 정확한 명칭은 백공구 연합지휘부인데 그냥 거기서는 한류만 단속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류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봤다고 다 죽이진 않잖아요. 제가 그 백공구에 있으면서도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하고 저희도 소통을 해요. 그리고 뇌물 받고 한국 드라마 새로 나온 거 주고 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삼각관계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뇌물 받아야지 또 그 통제하는 사람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통제하는 사람 뭐 국가에서 먹고 살고 떵떵거리게 살게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겁니다. 한국 드라마 봤다고 단속을 하면은. 그럼 뇌물 주면은 그 뇌물 가지고 나는 먹고 또 상급도 주고. 그럼 새로 나온 드라마 갖다 주고. 근데 방침기간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농후하게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이 젊은 세대들 속에서. 그런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오면은 시범기회라고 있어요. 시범기회 한누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너네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거를 그냥 보여주기죠. 그리고 공포정치 그런 겁니다. 하나를 쳐가지고 천만을 교육을 하자는 거죠. 다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뭐 유통은 뭐 중국을 통해서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지역이 이제 황해남북도 그리고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우리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면 그 복사기가 있어요. 또 복사기 갖다가 이제 드라마를 잡아요. 또 복사를 해요.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탈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기를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6시간 동안 제가 9월 15일 날 탈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제 친구한테 이제 한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기로 됐는데 사실은 3일 동안 준비를 했죠. 15일 날 제가 이야기를 하고 18일 날 출발을 했으니까요. 18일 날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어디로 탈북을 해야 될지 탈북 루트도 알아보고 근데 저희가 살던 지역이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한북도 쪽 그리고 또 양강도 쪽으로 가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뭐 중국을 통해서 삼국을 거쳐서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잖아요. 전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적을 싸워서 이기려면 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 무모하게 갔다가 뭐 다 죽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었으면서 또 잘 알고 있는 지역인 강화도 말도리 거기에 이제 해병대 한 개 중대가 나와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태극기가 항상 낮에 보면 휘날려요. 저 태극기를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가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9월 18일 저녁 한 8시쯤 됐겠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어슬어슬해질 때니까 그때 이제 지뢰바깥 철조망을 넘어서 바닷물로 들어와 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6시간 동안 할 줄은 몰랐어요. 6시간 동안 할 줄 알았다면은 아마 탈북을 미뤘겠죠. 배를 마련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저희는 육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한 2시간도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5판을 냈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수용을 하게 됐는데 뭐 그 6시간 동안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오면서 갯벌에서 뭐 벌벌벌벌 기면서 오기도 했고, 달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북한 경비대한테 들킬까봐 좀 되게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달이 그렇게 밝던 달이 저희를 살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꺼먼 구름이 와가지고 가려가지고 그 달 덕분에 그 안에 경비 서는 데까지, 경비 서는 그 잠복초를 무사하게 좀 저희가 뛰어서 건너왔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물론 거기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물속에서죠. 물속에서 이제 수영 치면서 너무 힘들었죠. 제 친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겠다고까지 했댔으니까 뭐 나는 죽겠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보고 야 친구야 나 못 가겠다, 가라, 천우야 나 못 갈 것 같아, 너 혼자 가라, 그런 얘기까지 했댔으니까요. 저도 뭐 솔직히 거기서 이제 이 친구를 버리고 갈까도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저도 육체가 떨어지죠. 뭐 저도 무슨 뭐 제가 무슨 뭐 좀비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런 계속 뭐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래도 같이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가자 했으니,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자, 무슨 같이 끌고 어떻게 되나 하니까 진짜 초인간적 힘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완 것 같아요. 예. 그 6시간 동안에 바다에서 있었던 사투, 딱 하루 만에 제가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어쨌든 저 군함을 타고 왔지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너무 시간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뭐 그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을 걸릴 겁니다. 그 디테일하게 뭐 지뢰밭 걷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이제 지루함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제 친구는 일반 북한 주민이었고요. 저는 보위부에 있었고, 저는 보위부에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 TV를 보다 나니까 이렇게 가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듣고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는 가서 이야기해도, 이 친구가 가서 고발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게 있었죠. 왜냐면 나는 현직 보위원이고 이 친구는 일반 주민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만약 가서 이 친구가 가서 고발을 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의 사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해봤다, 떠봤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했는데, 제 친구가 원래 탈북은 먼저 했던 친구예요. 이 한국에 와서 알았지만.